최근에 아마 여기저기서 통독 30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금년이 베를린 장벽과 철의 장막이 붕괴된 30년 되는 시점입니다. 그 30년 동안 서독, 통일된 독일은 동서독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외신들이 보도하는 대로 경제 통합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 30년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평화경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통일대박론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이죠.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와해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한테 벽을 허물어라, 그래서 철의 장막의 와해가 시작이 됐고, 분열이 일어나고 동독과 서독의 사이에서 이 베를린 장벽이 있어도 약간의 통로가 있어가지고 1949년에서 61년 사이에는 수천 명씩 그 통로를 통해서 동독인과 서독인구로 자꾸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 그걸 막아서 62년서부터는 완전 차단을 했고, 그 차단된 장벽을 넘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고 총상으로 죽고 그랬습니다. 경제통합의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500개 탑 500 기업 중에 동독 지역의 기업은 1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6개 기업도 독일 증시에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코스피 지수 이런 게 올라가는 거죠. 프로그레시브 스톡 마켓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뭐 S&P 500,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증시 지수에 편입되는 기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6개도 그렇게 대표적인 산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2차 대전 이전에 동서독이 갈라지기 전에는 사실은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Planning Ahead and Falling Behind라고 하는 책의 저자에 의하면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보다 국민소득이 3% 더 높아서 103%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차 대전 후에 동서독이 갈라지고 사회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경쟁하면서 통일하던 시점에는 국민소득이 2배 차이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동독과 서독의 격차는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통일되던 시절에 서독은 18,000불이고 동독은 9,0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서 거의 2배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격차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 통제 경제에서는 다른 소비 능력에서도 엉뚱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통독이 되기 직전 1990년에 서베를린에서 미국에 3분간 통화하는데 국제 통학료를 6불 50센트를 냈다면 동독에서 미국으로 전화하려면 28불을 내야 했던 정도로 물가가 동독이 높았습니다. 동독은 통일될 때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 더 트랩이라고 많이 불리던 차입니다. 인류 역사상 The Worst Car Ever라고 부른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자동차로 불려지고 있고, 동독 사람들은 이 차 이외에는 선택 권한이 없었다 하죠. 지금 이렇게 빈티지 카로 수정돼서 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라크의 유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매연을 뿜어내는 자동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1년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정부는 약 2,000조에 해당하는 돈을 동독 개발에 투여했고요. 하지만 독일의 최고 부자 500명 중에 21명만이 2015년 기준으로 동독에 거주하고 있고, 이 장벽이 막혀 있을 동안에 장벽을 넘으려다가 사살되고 죽은 사람들이 138명입니다. 통독 25년, 5년 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동독 지역이 서독의 2분의 1이고요. 공장 생산성은 서독에 비해서 한 30% 낮은 73%, 소비는 서독이 한 20%
서독에 비해서 동독이 20% 낮고 국민소득도 한 20%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통독 이후에 동독의 인구의 한 4분의 1, 그것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했죠. 그러니까 동독 지역이 훨씬 더 낮은 퀄리티의 노동력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10,000불에서 9,000불에서 18,000불 차이였는데 4분의 1이 이전했으니까 지금 북한이 한 1,200불에서 1,500불, 우리가 30,000불이니까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남북한이 만약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면 북한 인구의 얼마 정도가 남한으로 이주할지에 대해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와도 한 600만 이상이 오는 거고요. 반이 오면 1,200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떤 혼란이 올 건지 상상이 되지 않죠. 서독과 동독의 가처분 소득이 36,017유로 월, 그리고 동독에다가 베를린이 원래 반은 서독이었는데 그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지금의 과거 동독하고 베를린 다 합쳐도 동독 지역은 2,862유로가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42,971유로에서 동독 지역이 3만 이렇게 돼 있고요. 실업률은 4.8%대 6.9%로 동독 지역의 월등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91년하고 2018년에 각각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 91년에 9,000불이 되는 게 32,000불이 됐으니까 많이 뛰었고요. 서독 지역은 22,000불에서 42,000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지금 통일이 되면서 월등히 전에보다 잘 살게 된 거죠. 3배 이상의 소득이, 그러니까 서독 지역이 2배 느는 사이에 동독 지역은 3배가 늘었으니까. 그렇지만 옆에 같은 독일인데 거기보다 10,000유로 이상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과연 저런 75% 수준을 가지고 행복해 할까, 아니면 왜 우리는 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을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저 32,000유로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사는 소득입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 군사 정권 하에서 자기들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서독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25% 낮은 소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들은 인간의 그 심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얘기하기 어렵죠. 지금 각 2018년에 색깔별로 동독 지역하고 서독 지역의 소득 격차를 보면 91년대에 비하면 많이 격차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차이였던 게 75% 차이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고요.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서독 지역이 2,620유로를 쓰는데 동독 지역은 2,124로 아까 소비에서도 한 25% 이상 낮은 소비를 누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밤에 베를린을 위성사진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밝기에서 동서독하게 확연히 차이가 나서 아직도 이 통독이 되고 이때는 23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경제 수준이 같아지는 것은 생각만큼은 쉽지 않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남북한 사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진으로 널리 인터넷에 있습니다. 북한은 깜깜하고 남쪽만 환한 건데 여기도 보면 확연히 동서 지역이 다른 농도, 다른 조도를 띠고 있다는 것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서 과거의 서독 지역보다 어린 학생들을 일찍 유아원에 보내는 그런 비율은 지금 저 빨간색이 동독 지역이고 노란색이 서독 지역인데 월등히 이 데이케어에 유아원에 애들을 맡기는 비중이 동독 지역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의 남녀 소득 급여 격차죠. 급여 격차가 서독에서는 22%, 동독은 7%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독의 여성이 72%라면 동독 지역이 74%로 경제 참여도 동독이 더 높고 45세와 49세 사이에 아기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서독이 21%라면 동독은 12%여가지고 동독이 더 많은 경제 활동도 하고 더 가족
아기도 많이 낳고 소득 격차도 남녀 소득 격차도 동독 지역이 서독에 비해서 적다는 걸 봐서 그 공산주의 시절에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경제적으로 소득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그 네오나치와 같은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동독 지역이 훨씬 서독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은 동독 지역이 더 많이 따서 39만 명마다 한 명의 메달이 나온다면 서독 지역에는 64만 명 중에 메달이 하나 나와서 인구 대비 동독 지역이 올림픽 메달을 훨씬 많이 타서 이 공산국가 때의 영향이 여전히 있고요. 식생활도 좀 많이 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이 채소나 과일도 더 많이 먹고 고기도 더 많이 먹고 하지만 단 것은 서독 지역이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과거에 여러 단체들이 제시한 게 있는데 워낙 규모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30조 미만에서부터 4천조에 이르는까지 예측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을 하고 언제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가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은 쪽은 북한이 이게 우선 이제 보시면 옛날 KDI가 언제쯤 통일이 될 거냐 그랬을 때 보면 2010년까지 그러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쯤이면 통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한 적도 있고요. IMF 이런 데서도 그다음에 기재부가 2011년이면 통일이 되지 않겠냐라고 과거에 예측한 적도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05년에 통일이 되고 10년 후에 얼마만큼 돈이 투여되면 될 거냐 이러면서 예측을 했는데 가정이 다 다릅니다.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북한이 남한 소득의 60%까지 끌어올리는데 약 한 1,700조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건 2009년에 예측을 한 건데 2009년 이후에 10년이 더 지나면서 소득 격차가 월등히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제 하면 몇천 조가 더 늘어날 수가 없죠. 랜드 코퍼레이션이 아주 작은 만약에 북한 소득을 지금의 2배만 올린다. 통일돼 있는데 북한은 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2,000불이라면 4,000불이고 우리는 4만 불 이 상태로 통일된 상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한 70조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동일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 한 2,000조가량의 돈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오래전에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이 불가능하죠. 예상이 불가능한 게 지금 이럴 때 전문가들 예상의 범위가 1,000조에서 4,000조 평균은 한 3,6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 30년 경제통합은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고 독일이 동독 지역에 천문학적인 2,000조가 넘는 투자를 해왔지만 한국은 그 소득 격차도 월등히 크고 또 공산화에 대한 영향도 훨씬 북한이 깊고 국토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 비용은 훨씬 더 크고 험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정확한 규모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온갖 가정 언제 통일되느냐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과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낮은 수준의 소득 수준을 통제 가능한 건지 이런 가정에 따라서 너무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통독 30년을 통해서 평화경제가 한국경제 돌파구다 이런 얘기는 제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고 평화 유지 비용이 드는 거지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는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통독 30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